안녕하세요. 6번째 시간입니다. 작업의 우선순위 결정부터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의 우선순위 고려 원칙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작업들이 있을 때 어떤 작업부터 먼저 시작할 건지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의 우선순위 고려 원칙 같은 경우는 이 종류가 총 6가지가 있으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로 이제 객관식으로 나와서 이 각각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긴급률 원칙은 이 계산 문제로서 이 계산 공식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납기의 원칙. 이 납기일이 가장 빠른 작업부터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선착순 원칙이란 말 그대로 이 작업장에 작업 지시가 가장 먼저 떨어진 작업건부터 이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후착순 원칙이란 이 선착순의 반대로서 이 작업장에 작업 지시가 가장 늦게 떨어진 작업부터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최단 처리 시간의 원칙. 이 작업의 처리 시간, 그러니까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짧은 작업부터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말은 이 작업이 가장 쉬운 작업부터 이제 시작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최소 여유 시간의 원칙. 이 최소 여유 시간의 원칙이라는 뜻은 여유 시간이 없는 작업부터, 이 말은 오늘날부터 납기일까지 해서 이 가공 시간을 빼면은 이제 남은 여유 시간이 나옵니다. 이 여유 시간이 가장 작은 작업부터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긴급률 원칙인데, 이 긴급률 원칙은, 자, 긴급률이란 이 납기까지 남은 시간을 잔여 처리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서 이 긴급률이 가장 작은 작업부터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긴급률 공식은 이제 납기까지 남은 시간을 잔여 처리 시간으로 나눈 값이며, 또 다르게는 납기일에서 현재일을 뺀 값을 잔여 작업 시간을 나눈 값이 긴급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주어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 두 가지만 이제 제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에 맞게 잘 포인트를 접근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예제 문제를 보시면은 단순히 이 납기란 용어만 주어지고, 그 다음 납기와 처리 시간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 긴급률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장에서 헷갈린다는 게,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 요걸로 풀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A만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기가 30일이면은 여기가 30일이고 이 처리 시간 15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15일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0에서 15를 빼면은 요유 시간이 15가 남는다는 것이고, 여기서 잔여 처리 시간, 이 처리 시간을 다시 한번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2가 나오겠죠. 그래서 긴급률은 2가 될 것이고, B는 또 같은 방식으로 이 15, 납기가 15죠. 그럼 15에서 처리 시간 3을 빼주면은 이제 요유 시간은 12가 됩니다. 거기서 다시 3을 나눠주면은 잔여 처리 시간 3을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5가 나오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 두 개만 비교했을 때 이 2가 숫자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A부터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존슨 알고리즘의 작업 할당입니다. 이 존슨 알고리즘이란 이제 우선순위가 없는 다수의 작업들이 이제 두 개의 작업장에서 순서대로 작업장 1, 작업장 2 순으로 처리를 할 때 이 총 작업 시간과 유유 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슨 알고리즘의 작업 할당 같은 경우는 시험에 이제 간혹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총 7개의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작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순서대로 작업장 1, 작업장 2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각각의 작업들에 대해서 이 작업장의 소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7개의 작업을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그러니까 총 작업 시간과 유유 시간이 최소가 되는
그 이 순위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존슨 알고리즘의 작업 할당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보이나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작업장 1에서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시간을 맨 앞으로 보내는 과정입니다. 자, 작업장 1에서 가장 짧은 작업 시간은 바로 D입니다. 1시간으로서 D입니다. 그러면은 이 D 작업을 맨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표는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이 표는 이 작업의 우선순위가 전부 결정 나가기 전까지는 이 총 작업 시간과 이 유효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표를 같이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짧은 작업장 1에서 가장 작업 시간이 짧은 작업은 D이므로 작업장 1에서 1시간이 소요되고 작업장 2에서는 이제 총 8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작업장 1에서 먼저 1시간을 하기 때문에 작업장 2에서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유효 시간으로 날려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작업장 2의 8시간을 작업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첫 번째 선정된 D를 제외하고 작업장 2에서 이제 처음에는 작업장 1이었는데 그 다음은 작업장 2입니다. 작업장 2에서 가장 작업 시간이 짧은 작업을 맨 뒤로 보내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D는 제외를 하고 이 작업장 2에서 가장 짧은 작업 시간은 이제 1시간으로서 2입니다. 그럼 2를 맨 뒤로 보내겠습니다. 자, 작업장 2에서 1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작업장 1에서 7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유효시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지만은 이 문제를 끝까지 우선순위를 전부 구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2를 맨 뒤로 보낸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시 작업장 2에서 작업장 1로 넘어옵니다. 그럼 작업장 1에서 앞서 선정된 D와 E를 제외하고 가장 작업 시간이 짧은 시간을 구해줍니다. 그러면은 D와 E를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시간은 2시간으로서 B입니다. 그러면은 B를 그 다음 요 작업장 1에서 그 다음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작업장 1에서 D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으로 B가 진행을 하고 작업장 2에서도 D가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 B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또 작업장 2에서 이 앞서 세 가지를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작업 시간이 짧은 시간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D와 B를 제외하고 B, E를 제외하고 작업장 2에서 그 다음으로 작업 시간이 짧은 것은 이제 3시간으로서 A와 C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각각의 작업장 1, 2의 작업 시간을 합한 값이 작은 값을 선정해 줍니다. 그럼 A 같은 경우는 6과 3을 더해서 9시간이 되는 반면에 이제 C 같은 경우는 4와 3을 더해서 7시간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작은 값을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C가 그 다음으로 작업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면은 앞서 E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C를 이제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는 바로 C가 오게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또 작업장 1에서 이제 또 구해줍니다. 이제 C를 제외하고 이제 A와 F, G에서 그 다음으로 작업 시간이 짧은 것은 이제 F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F를 여기 구해주고 또 작업장 이제 반대로 작업장 2에서는 그 다음으로 또 작업 시간이 짧은 시간을 구해줍니다. 그러면은 작업장 2에서 이제 남은 게 A하고 G 있죠? 그러면은 이제 A가 이제 또 작업장에서 그 다음으로 짧은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A가 오고 나머지 G는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작업 시간을 이 타임 테이블 상으로 이렇게 구해주면은 이제 앞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럼 유효 시간은
총 6시간입니다. 작업장 2에서는 1시간일 거고 작업장 1에서는 총 5시간으로 각각의 이 합쳐주면 6시간의 유효시간이 나와주고 총 작업시간은 이제 36시간입니다. 36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B, D, B, F, G, A, C, E 이렇게 우선 시간을 구하면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작업장 2에서 B 다음에 A, G, F가 있는데 이 A하고 F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메모를 해주세요. 이 F가 먼저 가고 A가 이 G 다음에 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작업 우선순위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건 그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한 거는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구한 거고, 만약 반대로 가장 비효율적으로 이제 구하게 되면은, 자, 가장 비효율적으로 구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시간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앞서서는 이제 36시간이 소요됐다면은 비효율적으로 하게 되면은 50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공백들이 보이시죠? 이 공백들은 다 이제 기계를 작업장에서 쓰지 않는 이 유효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비효율적이냐에 따라서 이만큼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좀 부연 설명을 드려서 이제 따로 별도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로젝트 일정 계획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일정 계획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간트 차트, 그 다음에 펄트 CPM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간트 차트는 이제 뒤에서도 배우겠지만은 이 간트 차트는 약간 복잡하고 이제 어려운 이 프로젝트에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등장한 게 이제 펄트 CPM입니다. 이제 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생산 계획 방식 중에서 그 프로젝트 생산 계획 방식이 있었죠. 이제 그때 적용하는 게 주로 이제 펄트 CPM입니다. 자, 이제 펄트 CP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게 각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 펄트 같은 경우는 약간 전례가 없는, 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이 없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계획할 때 이 시간을 통제하는 기법이고, 이 CPM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펄트와 달리 그 과거에 이미 경험이 있거나 좀 반복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요 펄트 CPM을 이제 좀 합쳐가지고, 장점을 모아 합쳐가지고,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펄트 CPM이라 합니다. 펄트 CPM의 구성 요소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펄트 CPM 소개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시험에 나오진 않고, 간단히 요거 약자만 이제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 읽어보세요. 자, 펄트 CPM 같은 경우 이제 소요 시간의 추정입니다. 이 소요 시간 추정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3점 견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 시간이 얼만큼 걸릴 것인지에 대한 이제 소요 시간을 측정하는 건데, 이 공식은 크게 이제 T5라고 하면은 이제 optimistic time이라 해서 낙관적인 시간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최상의 조건일 때 소요되는 이 최단 시간이고, 그 다음에 TM이라 하면은 most likely time이라 해서 가능성이 높은 시간. 그러니까 상황들이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이제 보편적인 조건일 때 이제 소요되는 정상적인 소요 시간이다. 이제 그게 T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P는 이제 pessimistic time이라 해가지고 비관적인 시간입니다. 모든 상황이 최악의 조건일 때 소요되는 이제 최단 시간이 아니라 최장 시간입니다. 최장 시간으로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도록 하세요. 시험 문제에서는 요 세 가지 시간을 제시를 하고 그 기대 시간, 예상되는 소요 시간을 구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로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펄트 CPM이라 해가지고 이 주공정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공정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매 시험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계산 방법,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단계 요율이라고 있습니다. 이 단계 요율도 뭐 최근은 아니지만 과거에 한두 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공정이라고 하면은 일단 주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림과 같이 표가 나옵니다. 이제 각 동그라미 안에의 숫자는 그 작업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이 각 단계별로 넘어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공정 문제의 특징은 이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1, 이래서 화살표 단계로 1, 2, 4 아니면 1,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반대로 1, 4단계에서 이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뭐 4, 3, 6, 7 1, 4, 3, 6, 7 이런 식으로 이 화살표를 역으로 거스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순서는 건너뛸 수 있어도 이 화살표를 거스르는 그런 방법은 절대로 안 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주공정을 구할 때는 보통 이 문제가 제시될 때 이 주공정을 구하시오 아니면은 이 T2라고 해가지고 이 주공정을 구할 때는 T2 이 earliest expected time 이라 해가지고 작업을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구하는 게 이 주공정을 구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주공정 문제는 보통 이 그림이 주어지고 이 주공정을 구하시오 아니면은 작업을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 두 가지로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말 뜻은 결국엔 주공정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작업을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이 작업 시간 이 보시면은 이 최소값을 이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해서 이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최소값이 아닌 최대값이다. 이렇게 일단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이 주공정 문제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가는데 각 가는 경우의 수가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4단계까지 간다고 쳤을 때 경우의 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2, 4로 가는 방법과 1, 2, 4로 가는 방법과 1, 4 바로 4단계로 가는 방법과 1, 3, 4 이렇게 이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경우에서 이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이 최대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 3가지 중에서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숫자 이 9가 아니라 최대값 18입니다. 그러면은 왜 최대값이 되느냐? 요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 이 공정이 집을 짓는 공정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1단계에서 이 집터에서 이제 중간 단계 4단계까지 가는 이 단계가 3단계가 있고, 각각의 단계가 예를 들어서 뭐 기초 철근 배근 작업이라고 가정하고, 이 1, 4는 뭐 거푸집 작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1, 3, 4는 뭐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1, 4단계까지 오려면은 이 3가지 각각의 작업이 모두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만에 하나 가장 빠른 값이라 해가지고 9단계 1, 2, 4 9단계 콘크리트 이제 배근 작업이라 했죠. 이 배근 작업만 이 주공정으로 9일을 주공정으로 했을 때는 이 나머지 18일 그 다음에 16일 이 콘크리트 기초 거푸집 작업 아니면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이 공정을 생략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공정 문제는 최대값이 되는 이 18이 이제 여기서 주공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4단계까지 왔으면은 4단계에서는 또 7단계로 가는 다양한 이제 또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4, 5, 7로 경우의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4에서 바로 7로 넘어가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1, 2, 4, 7 1, 2, 4, 7하고 1, 4, 5 1, 4, 5 자, 1, 2,
2424147이 있는데 이 최대값이 되는 이 27, 145가 이제 주 공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경우에서는 뭐 한 가지이기 때문에 1457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33이 최대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1457이 이제 주 공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주 공정 경로를 구하라 해가지고 이 앞에 경로를 물어보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주 공정의 그 일수라 해가지고 이 TE 이 작업을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 이 TE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 경로와 일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단계 요율을 구하라는 문제도 간혹가다 나오는데요. 근데 최근 2년 동안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계 요율 같은 경우는 앞서서는 TE 작업을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구했다면은 이 단계 요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TL이라 해가지고 Lastest Allowable Time이라 해서 작업을 가장 늦게 허용할 수 있는 시간 이 최소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 요율은 이 슬랙이라 해가지고 TL에서 T1을 뺀 값이 이제 단계 요율입니다. 이 말은 그 각 단계별로 이제 요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건 뭐 간단히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주공정을 구할 때는 1단계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 오름차순으로 올라가는 그 전진 계산, 이 포워드 패스를 해가지고 전진 계산을 통해서 이 주공정을 구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TE가 아닌 TL을 구할 때는 이제 백워드 패스를 해가지고 후진 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이제 구하셔야 됩니다. 이 후진 계산이란 앞서서 주공정 시간을 알았기 때문에 7단계에서 이제 반대로 1단계로 거스르는 그런 계산 방식으로 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백워드 후진 계산을 통해서 이 TL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7단계에서 시작하므로 이 주공정 값이 처음에 33이었죠? 33에서 이제 소요 일수만큼 차감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거 오타입니다. 741이 아니라 7541입니다. 아까 7541은 이제 1457, 7541, 33 주공정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1단계에서는 주공정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4단계의 TL 값을 구하라면은 이 7단계에서 4단계로 바로 오는 방법과 754로 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각각의 경우의 값은 18과 21이 나옵니다. 그러나 TL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18이 되므로 TL 값은 7554인 18이 이제 TL 값이 되는 겁니다. 자, 3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7543 있고 743, 743, 그 다음 763이 있는데 이 각각의 TL 값 세 가지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최소값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TL 값은 이제 10이 이 3단계에서 최소값은 3단계에서 TL 값은 10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제 각각의 최소값을 구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백워드 패스를 통해서 이제 TL 값을 구했으면은 이제 슬랙 타임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랙 타임의 공식은 이제 단계 요율 공식은 TL 방금 TL 값 구했죠? TL에서 TE 앞서 주공정할 때 또 구했습니다. 이 빨간색 음영친 값이 다 TL 값입니다. 이것도 뭐 중간에 음영 안 친 하나만 나온 값들도 다 TE 값입니다. T2를 뺀 값이 이제 단계 요율입니다. 단계 요율 특징으로는 우리가 아까 주공정이 1457이었죠? 이 1457 주공정의 주경로에서는 그 단계 요율 값이 TL하고 TE 값이 항상 같으므로 이 단계 요율 값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주공정 경로가 아닌 이 주공정 외에 있는 뭐 2단계나 3단계, 6단계 이 각각의 경로에 대해서 이 단계요율을 물어봅니다. 지금 6단계 보시면은 26 빼기 23으로 되어 있는데 23이 아니라 13입니다. 그래서 26 빼기 13은 11이 아니라 13이겠죠? 자, 2단계 같은 경우도 13에서 앞서 13을 구했었죠? 그리고 4단계 4일이었죠? 13에서 4를 빼면은 이제 9가 될 것이고, 뭐 3단계의 단계 요요는 앞서 10에서 8이었죠? 10에서 8을 빼면 2가 단계요가 2가 됩니다. 이 단계요율한 그만큼 이 3단계에서는 이틀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앞서 이 이틀만큼은 뭐 다른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 뭐 다른 걸 해도 좋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여유가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대해서 이제 뭐 정여유다, 부여유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히 알아보시고 이 단계요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생산 계획 및 통제까지 배워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공정 관리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